반갑습니다. 10월 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OICPD 소너 임성호입니다. 하다 보니까 10월이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갔습니다. 10월에 목표하신 것들 다시 한번 점검하시고 조금 고삐를 조이는 그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늘 함께 공부할 내용은 우리가 겉으로 보면 제품과 또 수입이 된다고 우리가 전달을 하죠. 근데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인적 네트워크를 확장시켜서 연금성 소득을 만들어내는 일이죠. 그걸 다른 표현으로 말씀드리면 끝이 없는 고단한 노동 수입의 대물림을 끊어내는 일, 우리가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와 관련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학창시절에 아마 다 배우셨을 겁니다. 이분은 지동설을 주장했던 코페르니쿠스라는 분입니다. 지동설이 나오기 전까지 세상을 움직였던 정설은 천동설이었습니다. 지동설 이전에 1400년 동안 많은 사람들은 천동설을 진리로 알고 있었죠. 천동설은 뭡니까? 지구를 중심으로 태양과 모든 행성들이 움직인다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지동설이란 걸 주장을 했죠. 지동설은 태양을 중심으로 지구와 모든 행성들이 움직인다. 그래서 지구도 태양을 중심으로 공전과 자전을 하고 있죠. 갑자기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지 의아해 하실 텐데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사람이 진리를 외면하던 가짜라고 믿던 관계가 없습니다. 지금까지 지구는 태양을 중심으로 돌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우리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제대로 되지 않은 어떤 가짜 진리를 진짜 진리라고 믿었던 우리의 오류일 수 있겠죠? 누구도 이 사실은 이제 부인할 수가 없겠죠. 채윤도 마찬가지입니다. 20년 동안 방문 판매 형태로 진행을 해왔다가 13년 전부터 채윤은요, 시대에 맞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가치를 창출시키기 위해서 기존에 써왔던 많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제품들을 브랜드를 체인으로 바꿔서 소비하면 PB를 주고 있었습니다. 그동안에 우리가 필요해서 소비했지만 지출로 끝났죠. 하지만 체인을 통해서 브랜드를 바꿔서 소비를 하시면 그것이 매출로 이어지고요.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체인은 정확하게 12레벨로 나누어서 3,000원부터 매일 300만 원까지 팀보너스죠. 그리고 팀보너스를 받는 만큼 회사의 성장에 기여한 만큼 또 그 기여도를 평가해서 리더십 매칭 보너스라는 걸 PB를 통해서 주고 있었습니다. 좀 정리해서 말씀드리면요, 우리가 진실이라고 거짓이라고 어떤 형태로 이해해도 좋고요, 이해하지 못하셔도 관계없습니다. 나의 이해 여부가 대상의 본질과 가치를 결정하지는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어떤 경우에서든 어떤 계기를 통해서 나를 변화와 성장시키는 일은 처음에 내가 이해할 수 없었던, 세상에 없었던, 우리가 편견과 선입견이라는 사고의 틀에 갇혀 있었던 그걸 깨고 나왔을 때 그때야만 비로소 보일 수 있는 가치 있는 일에서부터 시작됐다는 것을 우리는 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자, 영상을 하나 보실 텐데요.
여기 EBS에서 좀 집중 조명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제가 전체 풀 버전을 시청하면서 굉장히 안타깝더라고요. 돈이 아이들의 뇌조차 빈곤하게 하게 한다고 이 영상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직접 나레이션하고 전체적인 것들을 방송을 했던 정재승 박사도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돈이 아이들의 뇌조차 빈곤하게 한 이 현실을 분노하게 만든다. 그래서 이 영상을 조금 의미를 부여해서 보시면 우리가 왜 체인 비즈니스를 통해서 변화하고 성장하고 또 어떤 역경과 좌절과 장애물이 있어도 뛰어넘고 만들어내야 될지 정확한 명분이 이 영상 안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함께 시청하시고 제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황금들판은 돈과 우리 뇌의 놀라운 관계를 알려줄 겁니다. 한 해 농사를 거둬들이는 추수철, 농부들은 1년 수입, 즉 연봉을 받을 때입니다. 그런데 추수 전후 주머니 사정에 따라서 농부의 뇌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미국과 영국의 경제학자들이 농부 4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가지 실험을 진행했습니다. 추수를 하기 전과 후에 인지능력 테스트를 했죠. 추수 전 돈이 없을 때와 추수 뒤 돈이 있을 때 뇌 활동을 비교했는데요. 추수로 돈이 넉넉해진 농부들은 전과 달리 논리력과 인지조절 능력 테스트에서 답을 빠르고 정확하게 골랐습니다. 그 결과 추수 전후 농부들의 IQ는 약 13점 정도 차이가 났습니다. 이것은 알코올 중독자와 정상인의 인지능력 차이와 비슷한 정도입니다. 왜 이런 차이를 보인 걸까요? 돈에 영향받는 우리의 뇌, 그 이유를 들여다볼까요? 뇌는 돈을 식욕, 성욕처럼 생존에 꼭 필요한 것으로 취급하죠. 뇌는 돈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결핍되면 돈만 쫓아서 행동하고 폭넓은 사고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만약 이 상황이 지속된다면 인간의 뇌는 더 위험해질 겁니다.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강력히 경고하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 교수는 유엔이 지정한 빈곤층 아이들의 뇌 발달을 2년 넘게 연구하는 중입니다. And they're particularly interested in children growing up in very, very poor countries, like Bangladesh would be an example. On average, their families made the equivalent of $1 or $2 US dollars a day, and lived in a whole family of 5 or 6 or 7 might live in one room with one bed, a room that would be smaller than my office, dirt roads, very bad air pollution. Children have high levels of illness, many, many illnesses. So we are doing a study, we've been there now for a number of years, where we're looking at different aspects of brain development. Did you find something in that area? What we're finding is intriguing but also very sad. So by the time children are 3, their IQs are already considerably lower than what we would expect. Imagine if 100 is the average IQ, these children are probably closer to 85 or so. But more importantly, we find that as early as 2 months of age, they already have less gray matter. A loss of gray matter basically means, if you use a computer analogy, is your CPU has been diminished, right? Your brain's processing power has been diminished. And if that's the case, then you would expect, as we find, it results in children with diminished intellectual ability. Yeah. And as a result of that,
that could have an impact on the next generation because those children are reared differently and they in turn rear their children differently. Yeah, yeah. 가난이 아이들의 뇌에 미친 영향은 부유한 나라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미국 보스톤의 빈곤층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뇌 발달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Usually families that don't have a lot of money, don't have a lot of education, and have very high levels of stress. And we see the babies at 2 months, and then at 6 months, and at 9 months, and 12 months, and 24 months. So we're following them over time. And one thing we find is that the more stress in the household, the lower the baby's brain activity. In just 2 months of exposure, early as 2 months is very concerning, right? Because that means to a high-stress, poor environment, there's already an effect on brain. It doesn't matter in whatever country you're living in, children growing up in low-resource settings often do not have access to resources like healthy nutrition, but also those same settings seem to have a great deal of stress. So it turns out this is universal. We need to come to grips as a society and decide, is it fair to have people growing up in abject poverty whose children don't thrive and develop like other children? Sure. I personally don't think it is fair, and I think we need to reduce those social disparities. 아이들의 뇌에 가난이 대물림되고 있습니다. 뇌과학자로서 부의 불평등을 그저 경제적인 문제라고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돈이 아이들의 뇌조차 빈곤하게 한 이 현실에 분노하게 됩니다. 자, 잘 보셨죠? 자, 이 아이들의 지능 발달은 더딜 것이고 그들의 자녀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가난이 대물림 되듯 그 환경이나 그 수준도 대물림 되고요. 이렇게 일생 동안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이게 너무 가슴 아픈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또 하나 애니메이션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그리스 신화에 우리 사업에 꽤 의미 있는 일화가 있습니다. PSC 과정 중에 제가 자주 보여드린 영상이기도 한데요. 볼 때마다 저 역시도 좀 다른 관점에서 조금 더 깊이 있게 바라보게 됩니다. 자, 그리스 신화에 시지프스라는 코린토스라는 나라의 왕이 있습니다. 자, 이 왕은 인간의 눈에서 보면 너무너무 지혜롭고 현명합니다. 그런데 신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교활하고 엿듣기를 좋아하고 약삭빠르고 또 신들을 이용해서 자기 나라의 백성들이 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신들의 눈에서 봤을 때는 매우 안 좋은 인간이었고요. 자, 보다 못한 제우스 왕이 어느 날 형벌을 내립니다. 그래서 그 형벌이 어떤 형벌이라면 지금 보시는 이 형벌을 내립니다. 저 둥그런 돌이
뾰족한 산꼭대기에 서 있을 리가 없겠죠. 그래서 계속 무한반복해야 돼요. 대가도 없고 의미도 없고 고통스러운. 그래서 라틴어의 어원, 그 영어의 레이버라는 단어가요. 거기서 왔습니다. 고통스러운 일, 형벌이죠.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는 마치 이 시지프스의 형벌과 같다고 봅니다. 꿈도 희망도 없고요. 날마다 그저 태어나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반복되는 정말 고통스러운 노동을 하면서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희망 같은 건 품어보지도 못하죠. 너무너무 가슴 아픈 현실이죠. 자, 우리가 그냥 이게 당연한 삶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그렇게 살아가지만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고 남은 인생을 한번 살펴본다면 아, 이런 삶이 진짜 한 번뿐인 우리에게 허락된 한 번뿐인 삶인데 너무 비참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OECD 국가에서 압도적으로 우리가 1위를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살률입니다. 자살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딘가에서는 생을 마감하는 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루에 38명, 1년에 13,0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생을 마감합니다. 그런데 그 생을 마감한 분들을 뭐 다 통계나 이런 데이터가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결국은 그 마지막 그 죽음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저는 내일, 다음 달, 내년 꿈과 희망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한 점이라도 지금 뭐 나의 삶이 나아질 거라는 꿈과 희망이 있다라면 아마 대부분의 이렇게 많은 분들이 생을 마감하는 비극적인 일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이 비리에스를 한다는 의미는 결과야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각자 얼만큼 집중하고 시간을 보냈느냐에 따라서 결정되기도 하겠지만 그 맨 앞단에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 사업의 기회를 통해서 꿈과 희망을 내 생애에서 품고 그것을 향해서 뭔가 변화를 시도하는 그 마음을 갖게 해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사업에서 줄 수 있는 저는 가장 큰 가치이자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은 눈에 보이는 것보다는 깊이 들어와서 들여다보고 내가 경험해보고 배우고 느끼고 깨달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한 가정의 경제 생애 사이클을 보면요, 가난의 대물림입니다. 인간은 학습되죠. 보고 듣고 어울리는 대로 됩니다. 내가 태어나고 직업을 갖고 자녀가 그걸 보고 또 그 자녀의 자녀, 손주가 그걸 보죠. 개천에서 용이 나온다는 얘기도요, 옛날 얘기입니다. 없습니다, 이제는. 그래서 정말 이런 평범한 대다수의 그냥 만족하고 사는 우리의 삶이 어느 날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던 고단한 노동 수입의 이런 삶이 전 현대판 시지프스의 형벌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도표는 다 배우셨을 겁니다. 1940년대에 미국의 심리학자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인간의 욕구 5단계라는 이론을 세상에 발표했죠. 자, 가장 낮은 단계 하위 욕구는 생리적 욕구, 안전 욕구, 사회적 욕구, 존경 욕구, 자아 실현의 욕구. 자, 생리적 욕구와 안전 욕구가요, 하위 욕구예요. 의식 주를 해결하는 하위 욕구.
먹고 사는 문제죠. 자, 이것이 해결되지 않는 한 우리는 절대 상위 욕구로 갈 수 없습니다. 그런데 인간은 자꾸 상위 욕구를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억누르고 살게 되죠. 우리가 저 역시도 마찬가지지만 평범하게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살았지만 생의 끝자락에서 황혼에 가장 큰 걱정은요, 나와 같은 하위 욕구를 추구하는 내 자녀들을 보면서 가슴 아파하고 생을 마감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기에는 한 번뿐인 우리 인생이 너무 귀하고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연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하위 욕구를 극복하고요, 상위 욕구로 올라가야 됩니다. 자, 하위 욕구에서는요, 나와 내 가족, 이기적인 욕구가 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나를 보호하고 피해를 당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들여다보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럴 겨를이 없습니다. 매일매일 치열하게 내 삶에 주어진 살아내야 되는 그 생존 욕구와 싸워서 살아남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을 염두에 둘 엄두가 안 납니다. 사치죠. 그래서 우린 이 사업을 통해서 이걸 극복하고 이타적인 욕구로 나가야 됩니다. 우리 사업 자체의 성공의 원리가 그렇죠. 누군가를 돕는 일이죠. 결국은 누군가를 도왔지만 결국은 나를 돕는 일이죠. 이타적인 욕구가 추구되면 이기적인 욕구도 함께 도모되는, 저는 이런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 인생의 주인공은 나입니다. 자, 나라는 이가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 욕구를 강조하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하지만 내가 존재하진 않는 한 세상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내 삶의 주인공은 납니다. 나. 그래서 나는 너무 소중하고 귀한 존재. 그게 인정이 될 때 다른 사람도 날 그렇게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인공은 나예요. 그래서 체연이라는 우리 삶의 강력한 수단으로 진짜 내 삶의 주인공은 나, 그리고 가족. 그것 바라보고 좀 집중하고 어떤 시련도 우린 극복해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 사업을 통해서 성취해서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세 가지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첫 번째, 시스템으로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 두 번째, 자, 그로 인한 지속적 연금성 자산 수입. 그리고 좋은 문화로 만들어진 정신세계. 자, 크게 이 세 가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한 가지씩 조금 설명 드려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검증된 시스템으로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라고 표현드렸습니다. 자, 그에 앞서 자, 보시면 나침반이 발명되지 않았던 고대에는 어떻게 배로 항해를 하거나 여행자가 여행의 길잡이가 되었던 게 뭘까? 저도 궁금하더라고요. 자, 그 길잡이는 바로 죄송합니다. 자, 북극성입니다. 자, 북극성은요, 자전축과 일직선상에 있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질 않고요, 가장 빛나 보이죠. 그래서 이 북극성을 따라 방향 따라 가면 항상
북쪽을 가리키죠. 폴라리스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리고 미국이 노예 해방 시대에 남쪽에 있는 노예들이요, 자유를 찾아 북쪽으로 이동할 때 그 방향성과 길잡이가 되어줬던 것도 바로 북극성입니다. 그래서 북극성은 자유와 희망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변하지 않는, 항상 그 자리에서 가장 빛나면서 방향을 제시해주는 그 상징적인 의미가 바로 북극성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진짜 성장할 수 있고 우리가 원하는 시간적, 재정적 여유를 갖기 위한 수단으로 우리 체험 비즈니스의 본질, 근본, 방향, 변치 않는 나침반처럼 가르치고 있는 본질은 뭐냐? 자, 말씀드리면 판매보다도 제품과 사업의 기회에 만족하고 감동하고 그 정보와 경험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여 공유하고 연결하는 사람들로 조직된 인적 네트워크, 멤버십이라고 하죠. 자, 검증된 교육 시스템으로 구축하고 확장시켜 나가는 일. 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본질, 방향성입니다. 나머지 것들은 본질이 아닙니다. 이 본질이 추구되지 않으면 우리의 한정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축냅니다. 그래서 본질이 아닌 것엔 관심도 시간도 비용도 허락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누가 더 본질에 가깝게 한정되어 있는 우리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썼냐, 그 싸움이기도 합니다.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겠죠? 그러면 검증된 시스템이란 뭐냐? 자, 집단 지성입니다. 오랜 시간을 통해서 협력으로 만들어내는 지혜. 자, 지식은 머리에 있죠? 지혜는 그 지식을 기반으로 몸을 움직여서 만들어낸 실제적인 시행착오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여러 사람의 지식, 경험, 능력, 아이디어 등이 합쳐져 더 나은 문제 해결과 창의적인 결과를 도출하는 과정. 자, 단순히 개인의 지식이나 능력을 넘어서는 집합적인 지혜와 정보를 의미하고요. 핵심 원리는 협력과 공유를 통한 시너지 효과입니다. 정리하면 개인보다 집단, 즉 팀은 개인보다 우월합니다. 그룹은 팀보다 우월합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객체, 단위가 크던 적던 이 모든 객체를 아우르고 방향을 제시하고 변화하고 성장을 만들어내는 주체는 회사와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개인보다 항상 우월하고요, 현명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직접 후원해서 우리가 1대1로 2대1로 진행하는 직접 후원에서 많은 사람들이 모인 간접 후원인 간접 후원. 자, 내가 직접 그 후원 단계에 참여하진 않지만 그도 배우고 나도 배우고, 자, 이런 간접 후원된 사람들의 숫자가 많았을 때, 자, 그런 시스템으로 초대했을 때 집단 지성이 일으켜집니다. 자, 사람은 특히 내가 잘 아는 사람이나 누구나 사람은요, 깊이 알기 전에는 자신이 우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팅 초기에 호일러의 법칙을 적용시켜야 하는 중요한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 하물며 정확한 프로모션에 의해서 진행된 제3자를 객관적으로 이용하는 호일러 법칙을 통해서도 내가 전달하는 것보다 훨씬 더 높은 전달 효과가 있죠. 그러면
적어도 수십 명, 수백 명이 모인 자리에 내가 정말 정확한 프로모션을 통해서 그의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고 나도 참여하고 그도 참여한 시스템에서 그는 집단 지성 앞에서요 절대 자신의 어떤 지식과 자신의 경험을 부각시키지 못합니다. 그러면 체인의 집단 지성은 뭡니까?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문화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단이나 단체가 오랜 시간 동안 시행착오를 통해서 만들어진 정신적, 물질적 산물이에요. 그래서 이 문화는 그 구성원들을 이끌어 나가는 지표, 중요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주기도 하죠. 체인의 집단 지성이 뭐가 있습니까? 1박 2일 캠프. 자, 이번에 10월 31일과 11월 1일 날 진행되죠. 12일까지 진행되었던 캠프. 개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이 1박 2일에 참여한 동기부여만큼의 크기와 깊이를 만들어낼 수가 없습니다. 지혜롭게 우리 사업을 한다는 의미는 뭡니까? 내가 개인이 아무리 힘을 써서 의욕을 발휘해서 최선을 다하는 건 그의 그 노력은 높이 사주지만 방향성이나 초점이 잘못 맞춰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박 2일 체험 캠프에 내가 참여하는 그 캠프에 정말 스스로 시간과 비용과 에너지를 투자해서 무언가 알아보려고 하는 관심과 호기심과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몇 분이 참여했냐에 따라서 그 다음에 나의 비즈니스 성장은 너무너무 긍정적인 방향성으로 갈 수밖에 없죠. 그리고 이번 주 토요일부터 진행이 되죠. 55기가 진행될 PSC. 그리고 9기까지 진행됐고 곧 11월에 10기가 진행될 PSTC. 그리고 체인에서 가장 큰 동기부여 이벤트죠. 상반기 하반기 결산하는 1년에 반기별로 진행되고 있는 체인의 석세스 랠리. 우리 개인이 시간과 에너지와 비용을 쏟아야 될 건 이러한 간접 후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건드려주고 꿈을 갖게 해주고 한 번뿐인 인생 이렇게 살면 되지 않겠다라는 마음을 건드려주고요. 지금보다 더 생산적으로 시간을 쓸 수 있도록 안내해주고 그런 결단을 만들어내는 건 시스템으로의 초대입니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난 개인도요. 초대를 통해서 만들어지는 레버리지를 뛰어넘을 수는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비즈니스를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성취할 수 있는 것이죠.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연금성 자산소득. 자, 일명 우리 지적 재산권인데 지식재산권이라고 용어가 통합이 됐습니다. 자, 무형적인 거예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재산적 가치가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자, 눈에 보이지 않는 거지만 재산적 가치로 인정해 주는 거. 자, 자료를 보시면 자, 2006년도 중앙일보 자료입니다. 자, 2006년도에 그 당시에 제일 핫했던 M&A 인수합병이 있었습니다. 자, 신한 금융지주 회사가 LG카드를 7조 원에 인수를 합니다. 어마어마한 규모로 인수했죠. 그런데 재미있는 건 LG카드의 본사에 갔더니 뭔가 눈에 보이는 재산적 가치로 매길 만한 그런 유형의 자산들은 없어요. 건물도 임대고요.
뭐 본사 건물일 수도 있죠. 컴퓨터에다가 서버 있고요. 콜센터 직원들밖에 없어요. 그런데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왜 LG카드를 이 어마어마한 7조 2천억이란 돈에 인수를 했을까요? 이겁니다. 자, 2004년도 9월 달 기준으로 LG카드의 회원, LG카드의 멤버가 1200만 명이었어요. 그러니 이걸로 무슨 수익이 창출됩니까? 이 1200만 명이요. 전국에 수만 개의 가맹점, 수십만 개의 가맹점이 뭐예요? 일시불로, 할부로, 카드론, 대출, 현금 서비스를 받죠. 거기서 뭐가 발생이 돼요? 수수료가 발생이 되죠. 이게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래서 이 손익계산을 해보고 남는 장사겠다. 그리고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이때 지주회사로 가기 위한 모양새를 갖춰나가기 위한 중요한 전략 중에 하나가 카드사를 인수합병하는 거였죠. 그래서 결국은 LG카드의 1200만 명의 회원, 멤버십을 사들인 거죠. 그래서 부자들의 특징이 뭡니까? 로버트 교사키가 얘기했죠. 비사법면에 있는 부자들이 하는 걸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들은 네트워크를 구축해서 소유하더라. 그러면 그동안 뭐 LG카드가 개인은 아니지만 LG카드라는 법인은 뭐 한 거예요? LG카드를 쓰는 전국에 있는 인적 네트워크 카드 회원을 모집한 거죠. 그걸 신한금융지주회사가 사들인 거고요. 자, 큰 틀에서 우리가 하고 있는 비즈니스와 개념이 비슷합니다. 그리고 방판법에 보면 다단계 판매와 네트워크 마케팅에 물론 조금 개인적으로 유권 해석한 것도 있습니다. 근데 본질은 크게 건들질 않았습니다. 자, 방판법 제2조 5호에 보시면 다단계 판매의 정의를 보면요. 다단계 판매 조직이 재화, 제품이죠. 등을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다단계 판매는 판매하는 것을 말한다. 즉, 다단계 판매를 목적으로 다단계 판매 조직의 하위 판매원으로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자, 제2조 11호에 보면 사업 권유 거래라고 나옵니다. 네트워크 마케팅이죠. 정의를 보면 사업자가 소득의 기회를 알선 제공하는 방법을 말한다. 즉 네트워크 마케팅은 소득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자, 이렇게 구분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있을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가 사업 설명할 때, OM 할 때 많은 분들께 그런 말씀 드리죠. 우리는 상속이 돼. 단순히 나만 당대에서 잘 먹고 살려고 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노력했던 모든 이 지식재산권, 인적 네트워크가 상속돼. 이런 말씀 드리죠. 자, 그 법적인 근거를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방판법에 제23조 금지 행위가 있어요. 금지 행위. 하면 안 되는 거 법으로 엄격히 제한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자, 11호에 보면 다단계 판매 조직 및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양수하는 행위. 자, 개인이 자신의 조직과 자신의 지위, 자신이 만들어 놓은 인적 네트워크 그 조직과 지위를 사고 파는 건 법으로 금지되어 있어요. 금지되어 있습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예외.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자, 아버지가 어느 회사에 사업자로 사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왼쪽과 오른쪽에 인적 네트워크를 쭉 확장시켜 놓고 사망했어요.
그러면 그 다단계 판매원의 지위를 법적 상속인에게 상속되는 경우는 예외. 상속된다는 거죠. 그리고 사업의 법인끼리는 양도, 양수, 합병의 경우에는 그러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개인이 사업을 하다가 그 지위를 상속하는 경우, 또 법인이 사업을 하다가 사업체를 키워놓고 사고 팔고 합치는 거는 금지하지 않는다. 정확하게 두 조항에 대해서는 예외를 두고 있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정확히 구축된, 확장시켜놓은 인적 네트워크는 법적으로 정확하게 보호받고 상속이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일련의 비즈니스의 모든 행위들은 나로부터 시작되는 대다수의 평범한 고단한 노동 수입의 그 대물림의 사슬을 끊는 일을 우리가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제품을 전달하고 돈을 버는 기회를 주는 그 이상의 가치가 있는 사업이다. 그래서 늘 본질과 가치를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죠. 세 번째, 자, 마지막입니다. 좋은 문화로 만들어진 정신세계. 자, 아무리 제품이 좋고 수입이 되고 하더라도 그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구성원들의 정신세계가 너무 수준이 낮거나 추구되는 방향성이 많은 사람들로부터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우리 미래는 없습니다. 저는 적지 않은 기간 동안 비즈니스를 해오면서 너무나 많은 이런 사례를 봤어요. 그래서 현재 적어도 10년, 20년, 30년 된 연간 수백억의 볼륨을 만들어내는 모든 회사들, 그 공동체를 이끌어가는 시스템을 만들어내지 못한, 아까 말씀드렸죠? 문화는 곧 건전한, 검증된 시스템이에요. 결국 이 시스템이란 건 그 공동체를 구성하는 각 개인마다 추구하는 정신세계. 그 속해 있는 사람들이 삶에서 뭘 추구하냐? 돈이면 상대에게 불편하게 하고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고 피해주고 관계없고 오롯이 돈만 벌면 되냐? 그런 사람들이 그걸 추구하냐? 아니면 진정으로 사람들을 아끼고 섬기고 진짜 저 사람들을 위해서 조금 이따 말씀드릴 정말 5가지 정신세계를 추구하고 올바르게 비즈니스를 해가냐? 그 차이이고요. 저는 체인이나 회사가 매우 대단히 그런 바람직한 방향성을 갖고 진행되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문화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좋은 문화든 나쁜 문화든 그게 만들어지면 하루아침에 바꿀 수가 없습니다. 습관이 마치 그렇듯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하는지를 결정 지어주는 틀입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마케팅에서 공동체에 좋은 문화를 만드는 건 그 어떤 것보다 우리가 함께 추구해 나가야 될 중요한 가치 중에 하나입니다. 자, 시스템, 좋은 문화로 만들어진 5가지 정신세계가 있습니다. 자, 도대체 체인에서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구성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그걸 어떻게 말로 표현해내고 행동하고 뭘 추구하는 사람들이냐? 자, 이게 정신세계죠. 자, 5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랑, 두 번째 희생, 세 번째 봉사, 네 번째 우정, 5번째는 로열티, 충성도입니다. 자, 첫 번째 사랑입니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면 타인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인간은 받은 대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우리 가끔 요즘에 어떤 TV 프로그램에
심리 상담해주는 TV 프로그램을 가끔 봅니다. 그런데 유년 시절에 부모로부터 막 그런 학대를 받고 심한 어떤 그런 그 폭력과 그런 환경에 자랐어요. 근데 이 아이가 나는 절대 성인이 돼서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 어떻습니까? 성인이 된 자신이요, 자기도 모르게 그 유년 시절에 정말 하고 싶지 않았던 그 부모, 아빠나 엄마의 모습을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을 발견하면서 몹시 괴로워하죠. 그래서 상처받은 사람들이 상처 줍니다. 사랑받았던 사람들이 사랑 줍니다. 우리는 받지 않은 건 줄 수 없습니다. 인간은 그렇습니다. 내가 받은 대로 돌려주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하고 아껴주고 자존심보다 자존감을 높이고 현재보다는 미래에 내가 갖고 있는 잠재된 능력들, 그래,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어제보다 나아졌고, 지난달보다 나아졌고, 작년보다 나아졌고, 체인을 만난 내 자신이 매일매일 새로워지고 달라진 내 모습을 보면서 기뻐하고 칭찬해주고 응원해주고, 그리고 가족 사랑하셔야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간이고 가장 우리가 폭발적인 에너지가 나오고 우리가 이 사업을 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뭡니까? 나 자신과 가족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데일리 도전 체크리스트에 두 번째도 그거 있지 않습니까? 가족과 함께 소통의 시간을 갖는다. 쉽지 않죠?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노력해야 되고 우리가 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지 그 근본적인 이유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 다음에 스폰서와 파트너, 때로는 크로스라이닝, 직장, 이웃, 국가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사랑하면 희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도 있죠. 친구 간의 사랑도 있고요. 우정일 수 있겠죠. 남녀 간의 사랑도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아름답고 가장 숭고한 사랑은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무조건적으로 희생하죠. 그가 힘들고 자녀가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나누고 함께하고 내가 대신 막아주고 보호해주고 그의 이익을 대변해주고 이게 무조건적인 사랑 아닙니까? 자, 우리는 부모 자식 간의 사랑은 아니지만 물론 무조건적으로 뭐 시스템에 어긋나는 그런 맹목적인 사랑은 있어서도 안 되지만 사랑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사랑하는 사람에게 희생할 수 있습니다. 희생한다는 의미는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어도 아깝지 않은, 후회하지 않은, 그리고 그 다음에도 그가 그리 나빠 보이지 않고 우리 자녀가 마음에 들지 않고 훈육도 하죠. 때로는 매도 들고 그렇지만 자는 모습을 보면 너무너무 사랑스럽고 아프지 않습니까? 이렇듯 사랑해야 희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주어도 아깝지 않습니다. 그래서 너무 계산적으로 내 이익만 추구한 파트너의 분들의 한 분 한 분이 돈으로 보이고 PB를 보인다면 되겠습니까? 그래, 내 이익만을 위한 사업이 아닌 파트너와 팀과 그룹의 성장을 위한 사업을 진행해야 되겠죠. 진정한 파트너의 희생은 뭘까요? 파트너의 위스, 파트너분이 이제 시작한 분이 포스터가 될 수 있도록 희생하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왼쪽과 오른쪽에 깊이 있게 뿌리 내려가서 소개를 타고 내려가는 뎁스, 이게 진정한 희생입니다. 그 다음 봉사죠. 나보다 남을 먼저 배려하고 인정할 줄 아는 것. 자기 중심적인 삶에서 타인 중심적인 삶으로 우리는 변화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사업을 진행해 보시면 이기적인 성향을 가진
나밖에 모르는 분들이 내 위주로 사고하고 하는 분들이요, 대단히 진행하기에 불리한 게임이에요. 자, 우리가 원하는 것들을 가장 빨리 얻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그가 원하는 것을 가질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그래서 OIC 비즈니스 오너가 지켜야 될 7번째 원칙에도 4번째 원칙에 give and take가 있지 않습니까? 줘야 받죠. 받으면 줘야죠. 하지만 먼저 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받을 수 있죠. 주고 잊어버릴 수 있으면 더 좋죠. 쉽진 않지만. 그래서 give and take. 인간관계를 좋게 하는 황금률이기도 하죠. 그래서 대접받고 싶은 대로 먼저 대접해 주어라. 4번째는 우정입니다. 우리 사업은 관계 위에서 성장하는 사업이죠. 우리는 모두 부족합니다. 멀리서 보니까 대단해 보이고 훌륭해 보이죠. 가까이 가보면요, 흉허물이 없는 사람이 있어요. 단점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걸 들춰내서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서로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는 데서 싹틉니다. 그러니까 먼저 좋은 친구가 돼야죠. 정직해야 됩니다. 정직해야 돼요. 신뢰하고 마음을 터놓고 얘기해야 되겠죠. 그리고 현재 그가 내 마음에 합당한 내 마음만큼 하고 있지 못하더라도 10년 후 그가 정말 멋진 리더로 성공한 모습을 상상하면서 그를 만나고 대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비즈니스의 중간 단계의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루비는요, 그와 깊은 우정을 나누면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이 사업을 시작한 우리의 파트너가 절대 그만두지 않는 3가지예요. 첫 번째 현재 돈을 벌고 있거나, 2번째 향후에 돈을 벌 거라는 확신이 강할 때, 3번째 누군가 소개한 분과 리더 분들과 아주 끈끈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을 때, 우정이 형성되어 있을 때 이분은 절대 이 사업을 떠나지 않습니다. 5번째는 충성도입니다. 어디에 충성해야 돼요? 시스템에. 사람 보고 이 사업하지 마세요. 말씀드렸죠. 사람은 흉어물이 있어요. 멀리서 보면 대단해 보이지만 그도 사람입니다. 어쩌면 나보다 더 부족한 게 보일 수도 있어요. 조금 먼저 시작했고 조금 사업이 성장할 때 시작해서 운이 좋았을 뿐입니다. 그래서 겸손해야죠. 초기일수록 좋은 관계와 시스템에 밀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욕망보다는 라인 오브 스폰서십을 항상 내 위에 둠을 기꺼이 인정하고 비즈니스를 우리는 함께 진행해 나가야겠고요. 팀과 그룹의 자긍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야 희생하고 봉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거듭 말씀드리지만 팀은 개인보다 우월합니다. 자, 팀과 그룹은 개인에게 자발적으로 적극적으로 참여하도록 우리가 또 안내해야 되겠죠. 이끌어야 되겠죠. 하지만 개인에게 희생을 강요해서는 안 되겠습니다. 자발적으로 됐을 때 진정한 의미의 희생이죠. 강요해서는 또 안 되겠습니다. 자, 제가 5가지 정신 세계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조금 제대로 좀 말씀드릴 수 있을까 많은 생각을 하다가, 종교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시고요. 사랑을 성경에서는요 15가지로 표현하더라고요. 자, 사랑은 오래 참고 성내지 아니하죠. 화내지 않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견뎌냅니다. 아하, 사랑은 이렇게 4번에 걸쳐서 중복되는 표현은 오직 사랑하면 참는다예요.
사랑하면 참게 됩니다. 그 사랑은 참는 것이다라고 성경에서 가르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사업에 매주 들어오는 보너스, 목요일마다 들어오는 보너스, 그리고 11월부터 이제 12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들어오게 될 옵토십 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가지 계정이 있어요. 첫 번째, 배우는 값. 배우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화하면 성장하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배우는 값. 두 번째, 참는 값이에요. 누가 참습니까? 아는 사람이 참아요. 깨달은 사람이 참습니다. 어른이 참아요. 아이는 참지 않습니다. 아이는요, 불편하고 힘들고 짜증나고 그러면 순간순간 어린아이처럼 자기의 감정을 표현합니다. 아이는 참지 않습니다. 누가 참아요? 어른이 참습니다. 배운 어른, 경험하고 깨달은 어른은 참습니다. 그래서 우리 보너스에 두 가지 계정이 있다면 배우는 값과 참는 값이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재연사업으로 성취하여 유산으로 남길 수 있는 것 세 가지. 시스템으로 확장된 인적 네트워크, 지속적 연금성 자산 수입, 물질적 유산이죠. 좋은 문화로 만들어진 정신세계. 자, 이건 정신적 유산이죠. 노동 수입의 대물림을 끊어내고 누구 대해서요? 우리에 대해서, 나와 가족의 미래를 위해서, 남은 삶을 위해서 행복을 지키는 일. 그것이 눈으로 보이는 것보다 깊이 들어가서 우리 사업의 정말 참 의미를 느낄 수 있는 부분이라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 세 가지 체인을 통해서 성취가 되기 위해서, 자, 그 결과로 우리가 행복한 가정이 있겠죠? 행복한 가정이 필요하다면 이 가족을 이끌어가는 리더, 가족을 위해 기꺼이 자신의 인생을 바칠 각오, 결단이 되어 있는 강한 부모에 의해서 만들어집니다. 이제 12월에 하반기 또 2025년을 결산하는 체인에서 가장 중요하고 의미 있는 가장 많은 다양한 사례, 감동, 희열, 우리에게 가장 큰 동기부여를 주는 12월 달 체인 석세스 랠리가 있습니다. 이 무대에 정말 주인공이 됩시다. 앞으로 남은 기간 동안요, 루비, 에메랄드 도전에서 얼마든지 성취해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있습니다. 안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된다라고 마음 먹고 정말 하루하루 집중하신다면 12월 무대에 주인공이 다들 될 수 있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자, 모쪼록 한 주의 시작이고요. 또 10월달 또 중반에 중요한 그런 주간입니다. 집중하셔서 목표하신 것들 이루어내시는 또 밑거름이 되는 귀한 멋진 한 주 되셨으면 좋겠고요. 제 미팅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자,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